오늘 오전 6시쯤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가 급유선과 충돌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탑승객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해역에서 야간에도 조명탄을 발사하면서 실종자 수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실종자 2분을 수색하는 것, 수색을 빨리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낚싯배에 탔던 생존자들은 급박했던 사고 당시 순간을 전했습니다. 다가오는 급유선을 보고 소리쳤지만 배는 멈추지 않았고 갑판 위에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구조된 승객과 전화 연결해 사고 당시의 순간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력이 완성됐다는 주장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화성 15형 이동식 발사 차량 타이어 공장을 시찰한 소식을 뒤늦게 전하기도 했는데 핵 보유국임을 인정한다면 미국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한미 양국은 내일부터 나흘 동안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을 시작합니다. 여야가 새해 예산안에 법정 시한을 넘긴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3당 원내대표 간의 만남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창원 터널 사고 이후 경찰이 과적 화물차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속 현장을 나가봤더니 과적을 하거나 짐을 제대로 묶지 않고 달리는 등 안전 불감증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오늘 오전 6시쯤 인천 영흥도 인근 해역에서 낚싯배인 선창 1호가 336톤급 급유선인 명진 15호와 충돌해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22명 가운데 13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영흥도 진두항에서 남서쪽으로 1.6km 떨어져 있습니다. 해경이 구조에 나섰지만 물살이 강해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희생자들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분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한편 생존자들은 응급치료를 받은 뒤 안정을 취하는 중입니다. 해경이 지금 실종자 2명에 대해 계속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먼저 진두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현재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승기 기자, 아직 실종자 2명을 찾지 못했는데 사고 해역에서 수색 작업을 해경이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저는 지금 사고가 난 낚싯배, 그러니까 선창 1호가 뒤집힌 지역에서 약 2km 정도 떨어진 진두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현장 수습본부가 차려진 모습과 실종자들이 발견되면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구급차 2대가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지 약 14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실종자 2명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도 항구를 떠나지 않고 초조한 마음으로 수색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가족들의 마음이 상당히 초조할 것 같은데 사고 선박인 선창 1호는 이미 인양이 완료됐다고 하죠? 네, 오후 1시쯤 크레인 바지선이 선창 1호에 도착해 줄로 고정을 한 뒤 인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인양 작업이 시작된 지 약 4시간 만인 오후 4시 43분 인양을 완료했습니다. 해경은 선창 1호를 크레인 바지선에 싣고 자정쯤 사고 해역에서 인천 월미도 인근에 있는 해경 전용 부두로 출발할 계획입니다. 이후 선체 수색을 마치고 안전장비 설치 유무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예, 선체 안에서는 더 이상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은 모양인데 또 지금 아무래도 밤이 되다 보니까 실종자 수색 작업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업은 그러면은 밤새 계속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날이 어두워지면서 해경은 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소형 민간 선박은 모두 철수시켰습니다. 대신 군과 해경 함정 20여 척과 항공기 3대를 동원해 밤새 수색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밤에도 아무래도 날씨가 좋아야지 수색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텐데 지금 사고 해역의 기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해상엔 바람이 크게 불지 않아 파도가 1에서 1.5m 수준으로 잔잔한 편입니다. 해경은 사고 해역의 파도가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사리대여서 물살이 센 편이고 수온도 낮은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인천 진두항 수색 현장에서 최승기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 낚싯배 전복 사고로 희생된 사망자는 일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은 지금 국과수 서울 분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준우 기자, 아무래도 더 명확한 사인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희생자 시신을 국과수로 또 긴급히 옮긴 거겠죠? 네, 오늘 사망한 희생자 13명은 일단 모두 이곳 서울 국과수 분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 등에 따르면 부검이 아니라 검안과 CT 촬영 등만 진행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희생자들에 대한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는 대로 유가족들이 원하는 병원으로 옮겨져서 장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 끝나서 사인이 밝혀지는 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네, 원래 희생자들은 사고 직후 경기도 시흥의 시화병원 등에 안치됐다가 오늘 오후 5시쯤 이곳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현재 국과수에 도착한 지 한 2시간 정도 지난 상황인데요. 시신 13구를 모두 검안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더 걸릴 전망입니다. 예, 구조 당시의 사망자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네, 사망자들은 대부분 병원에 이송하기 직전에 이제 숨을 거둔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사고 소식을 접하고 병원으로 도착한 유가족들 역시 망연자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잠시 유가족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낚시를 좋아하니까 그냥 인천 영흥 바다에 다니까 혹시나 해서 전화를 해봤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생존자는 7명입니다. 그 생존자들 상당히 극한 상태에서 구조가 된 걸 텐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친구 사이로 함께 낚시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시화병원으로 옮겨졌던 2명과 인하대 병원으로 옮겨진 1명은 이미 상태가 호전돼 퇴원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특히 병원에 걸어 들어올 정도로 이미 상태가 멀쩡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존자 진료를 맡았던 의료진의 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이나 몸통 쪽에 통증을 호소하셨고요. 배 안에서 잠긴 상태로 선실 안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마시거나 한 그런 상태는 아니고. 예, 그리고 다른 생존자 4명은 모두 길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뒤 현재는 상태가 호전돼서 일반 병동으로 옮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중 1명은 폐렴 증상을 보여서 잠깐 호흡기를 착용을 하고 자가 호흡 중입니다. 예, 지금까지 국과수에서 국과수에서 박준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사고는 작은 낚싯배가 30배 이상 큰 배와 부딪히면서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선박에 타고 있다가 구조된 승객 한 분과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 사고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조된 승객분의 요청으로 실명을 밝히지 않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돼 있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경험이 없으실 텐데 전화 연결 응해 주셔서 먼저 감사합니다. 사고가 난 낚싯배에 타고 있다가 구조가 되신 거죠? 그럼 지금 병원에 있는 겁니까? 네, 병원에 있습니다. 예, 바다 낚시를 하러 이제 배에 타셨다고 들었는데 원래 이 지역이 바다 낚시들을 많이 하는 그런 영흥도 진두항 쪽이 많이 하는 곳인가요? 저는 이제 바다 낚시를 이제 잘 안 나가서 모르고 이쪽에 아마 많이 나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출항할 때 날씨는 어땠습니까? 일부에서는 천둥번개가 쳤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다, 그렇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직접 보신 기상 상황은 어땠습니까? 저희 출항할 때는 전날 일기예보로 봤을 때는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많이 춥다 그랬는데 예. 막상 이제 저희가 출항하기 전에는 날씨가 많이 따뜻하고 바람도 그렇게 많이 불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날씨 좋네 하고 이렇게 나가는 상태였어요. 예. 그렇군요. 이 상대 급유선이 상당히 큰 배였습니다. 그래서 배가 다가오는 걸 보고 소리를 지르는 분도 있었다고 했는데 사고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조차도 없었고요. 예. 이제 멀리서 이제 배가 한 척이 있는 거로는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둠에서 큰 배가 들이닥쳐가지고 예. 그냥 바로 다 부닥쳐서 바다 빠지고 그런 상태여서 피하거나 그럴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예. 그 소리가 그래도 상당히 큰 배가 다가오는 거기 때문에 소리가 들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소리를 듣고 미리 피할 수 있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산미 쪽에 있었는데 이제 산미 쪽에도 저희가 탔던 배 엔진이
있잖아요. 예. 예, 그 소리가 많이 크게 나기 때문에 아, 예, 뭐 다른 데서 뭐 사이렌이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죠. 예.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밖에 있었다고, 배 밖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파도에 휩쓸려서 바다에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들렸는데 그 떨어진 네. 상황에서 물론 이제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겠지만 네. 상당히 위험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또 빠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네, 됐죠? 제가- 그 이후에 예, 예, 배가 부닥치고 파도가 한 번 왔다가 예, 두 번째 파도에 제가 바다에 휩쓸린 거거든요. 예, 바다 이제 물속을 안에 오랫동안 들어갔다가 호적되고 나왔는데 예, 그때도 이제 여기저기에서 서로 살려달라는 소리 들리고 그다음 불빛도 보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구조된 것 같습니다. 예. 그 많이 이야기가 또 나오곤 있지만 지금 겨울철 아니겠습니까? 수온이 상당히 낮아서 또 물에 빠져 있었을 때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어땠습니까? 이제 뭐 무지 추웠죠. 이제 춥고 여러 생각이 들고 그나마 이제 저희 같이 갔던 일행들이 같이 모여 있어서 예. 그나마 이제 좀 그걸로 좀 버텼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상당히 혼란스럽고 힘든 하루 보내셨을 텐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낚싯배 네. 선창 1호에 탑승했다가 구조되신 분과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예, 이렇게 생사가 걸린 조난 사고의 경우에는 구조대가 얼마나 빨리 현장에 도착하느냐가 결정적이겠죠. 오늘 일반 구조대는 신고 33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또 물 안에서 구조가 가능한 특수구조대는 신고 1시간 뒤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배가 전복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6시 9분입니다. 선창 1호가 영흥도 진두항을 출발한 지 약 9분이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탑승자 중 한 명이 112에 신고를 한 겁니다. 이후 오전 6시 42분 고속단정이 현장에 도착해 구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신고 접수 33분 만입니다. 이어서 해경 경비정도 오전 6시 56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수중에서 구조가 가능한 특수구조대는 오전 7시 17분과 36분에 잇따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시간 이상 지난 시점입니다. 수중 구조 작업이 진행되면서 오전 7시 43분쯤 뒤집힌 배에 공기가 차 있던 이른바 에어포켓 공간에서 3명을 구조했습니다. 헬기는 당초 날씨가 나빠 뜨지 못했지만 기상이 호전되면서 출동이 가능해졌고 오전 7시 25분 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해경은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해 야간 수색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사고 당시 낚싯배 주변에 있던 다른 선박 탑승자들과 또 구조를 위해 출동한 해경이 촬영한 영상들을 보면 아찔했던 상황들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구조대원의 몸보다 큰 파도가 덮쳐오고 또 신발과 구명조끼 같은 부유물들이 떠다녀서 배 안으로 들어가기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긴박했던 구조 순간을 서여정 기자가 전합니다. 컴컴한 새벽, 바다 한가운데 낚싯배가 뒤집혀 있습니다. 잠수복을 입은 구조대원들이 도착해 배 위에 올라서고 구조정이 주변을 맴돕니다. 인근 선박에 탑승자가 촬영한 장면인데 파도가 거세서인지 카메라도 한없이 흔들립니다. 파도 치고 막 비도 막 내리고 그래가지고 깜깜해가지고 해가 안 떠가지고 앞이 시야가 잘 안 보였어요. 배가 서 있길래 저도 이상한 거에서 나와봤는데 배가 뒤집혀 있더라고요. 해경이 촬영한 구조 이후의 순간도 긴박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잠수대원이 선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배 안에 남아있을지 모를 탑승자 수색에 나섭니다. 하지만 부유물을 잡고 있다가 헤엄쳐 들어가려 해도 몸보다 크게 덮쳐오는 파도에 떠밀려 나오기 일쑤입니다. 바닷물은 탁해서 한 치 앞도 보기가 어렵습니다. 4시간쯤 지나 물이 빠지자 뒤집힌 배의 내부 모습이 드러납니다. 갈 곳을 잃은 신발 한 짝과 구명조끼, 가재 도구들이 물 위에 떠 있습니다. 물건들이 곧 떨어질 듯한 서랍장 뒤로 생존자들을 발견한 공간이 보입니다. 생존자 중 3명은 이곳 에어포켓 공간에서 뒤집힌 배의 천장 부분을 밟고 있다가 구조대원들에게 발견됐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사고 소식이 보고된 뒤부터 정부는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청와대는 관련 부처로부터 보고를 받고 구조 활동을 지휘하면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낚싯배 전복 사고와 관련해 오전 7시 1분에 위기관리 비서관으로부터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전 6시 9분 낚싯배 전복 신고가 접수된 지 52분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첫 보고를 받고 해경, 해군, 현장에 도착한 어선이 합심하여 구조작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고 이후 9시 25분 위기관리센터에 도착하기 전까지 2차례 전화보고와 1차례 서면보고를 더 받았습니다. 위기관리센터에선 관련 부처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의식불명 인원에 대한 의료조치,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연락 등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아직까지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마지막 한 명 다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오전에 인명구조와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뒤 오후엔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후속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사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해수부는 사고 소식이 전해진 뒤 오전 7시 40분쯤 어선 사고를 위기 단계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대응했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예, 지난 2015년에는 제주 추자도 인근에서 낚싯배인 돌고래호가 뒤집혀서 15명이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오늘 사고는 그 이후 가장 큰 낚싯배 사고인데 왜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사고 당시 상황 바탕으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상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두 선박이 이제 충돌하고 전복되기까지 굉장히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해경이 구조 작업을 벌였는데도 인명피해가 컸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해경은 구조 작업 당시 14명이 배 안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일단 배 안쪽에 있던 탑승자들의 경우 충돌 직전까지 상황을 알아채기 어려울 수 있거나 전복 이후에도 탈출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런 점이 인명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특히 현장 구조대원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사고 당시 수온이 7에서 8도로 굉장히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예. 구조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저체온증을 사망 원인으로 꼽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 다만 사고 당시 충격으로 숨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사를 더 해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희생자들의 시신이 지금 국과수로 가 있으니까 또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혀질 수가 있을 것 같군요. 사고가 난 낚싯배 정원이 이제 승선 인원을 초과했거나 장비상의 문제가 있거나 이런 점은 없었습니까? 네, 이 낚싯배 정원은 22명으로 기준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예. 또 어선법을 보면 어선 위치 발신 장치를 설치해서 작동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해상에서 사고가 나면 구조 요청을 하거나 이 선박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해경은 선창 1호에 이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는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번 사고에선 승객이 뒤집힌 배 안에서 표류한 채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서 112 신고센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해경은 실종자 수색이 일단 우선이기 때문에 이 해당 낚싯배와 사고 원인에 대해선 실종자 수색을 마친 뒤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렇겠군요. 이 낚싯배와 급유선이 충돌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어쩌다가 이 두 배가 충돌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까지 해경이 밝힌 내용이 있습니까? 네, 해경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이 급유선 선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에 이 관계 선원과 생존자 등을 불러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일단 현재까지 파악된 부분은 같은 방향으로 가던 두 선박이 충돌했다는 겁니다. 이 보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해선 추가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회부 이상엽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은이 화성 15형 발사 차량에 쓴 타이어 공장을 찾았다고 북한이 뒤늦게 전했습니다. 핵 무력 완성 주장을 선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뒤로는 대화 공세를 폈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김정은이 커다란 타이어를 만져보며 웃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주 발사한 화성 15형을 운반한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에 장착된 타이어입니다. 지난 9월 압록강 다이아 공장에 우리식 구축 자행 발사 대차의 대형 다이아를 무조건 개발 생산할 때 대한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군중 집회를 열고 불꽃놀이까지 한 데 이어 화성 15형 발사를 11월 대사변으로 부르며 핵 무력 완성 주장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나선 겁니다.
한쪽으로는 대화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화성 15형을 발사한 다음 날 북한에 방문 중인 러시아 하원 대표단을 만나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무력 완성 주장에 이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핵보유국가의 미국과 동등 입장에서 담판하겠다, 핵군축 하겠다, 그런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하면서 더 강한 제재와 압박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의 협상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한미 양국은 내일부터 8일까지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진행합니다.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와 B-1B 전략폭격기 등이 광주와 오산 군산기지에 도착했습니다. 양국 항공기 230여 대가 훈련에 참가합니다. 북한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 전쟁을 구걸하고 있다는 성명을 내고 이번 훈련을 맹비난했습니다. 네, 일본에선 한반도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일본 대도시에서 미사일 대피 훈련이 실시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지난 1일 일본 후쿠오카시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치러진 긴급 대피훈련입니다. 지난 3월 아키타현을 시작으로 2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됐지만 대도시는 필요 이상 위기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북한의 화성 15형 미사일 도발 이후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이르면 1월 도쿄 도심에서 북한 무력 공격 사태를 가정한 주민 대피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사일 공격의 표적이 되기 쉬운 도심에서의 대피 훈련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아베 총리 역시 지난달 각 지자체가 적극 훈련을 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허버트 맥메스터 미 백악관 보좌관은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increasing every day, which means that we're in a race, really. We're in a race to be able to solve this problem. 맥메스터 보좌관은 무력 충돌 없이 해결할 방법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을 하루 넘긴 가운데 여야는 본회의는 물론이고 원내대표 회동도 열지 못했습니다. 내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절충점을 찾겠다고 하지만 예산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안지영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에 열린 본회의에선 새해 예산안 가운데 쟁점이 없는 보수 법안만 통과됐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겼지만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늘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예결위 간사로 구성된 예결위 소소위만 오늘 오전 열렸는데 실무 심사 작업만 마무리했을 뿐입니다. 여야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기금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차는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빨리 국회가 예산안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웃으면서 악수하는 모습 속에 2018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진행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의 접촉을 시도하며 막판 설득 작업에 나섰습니다. 여야는 일단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만큼 내일 오전으로 예정된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최대한 절충점을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새 정부에 텅 빈 컴퓨터만 물려줬다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인수인계뿐 아니라 내부 보안 시스템도 넘겨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석승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외부 해킹을 막는 보안 시스템을 제대로 인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수인계 과정에서 내부 보안 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다면서 우선 임시 시스템을 구축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시스템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자료를 삭제하는 과정에서 함께 지워버린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령 인수인계 기간 삭제했다고 해도 문제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얼마 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월 평균 500에서 600건의 해킹 시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해킹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막아주는 보안 시스템이 한동안 아예 없었던 겁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도 지난 2013년 6월 외부 해킹 공격으로 홈페이지가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해킹 시도는 대부분 제3국을 거치기 때문에 추적도 쉽지 않습니다. 청와대 측은 임시 시스템 구축 후 아직 해킹 공격이 성공한 적은 없다면서 내년 배정될 정보화 예산 등을 이용해 성능 개선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구석승입니다. 예, 이렇게 도로를 달리는 대형 트럭들. 혹시 과적을 하거나 제대로 짐을 묵지 않은 채 과속까지 한다면 자칫 대형 인명사고를 낼 수 있어서 도로 위의 흉기라고도 불립니다. 지난달 창원에서 발생한 윤활유 운반 트럭 폭발 사고 이후 경찰이 과적 화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일부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이한길 기자가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300개가 넘는 소주 상자를 쌓아 올린 화물차가 도로 위를 달립니다. 짐을 그물로 얼기설기 덮어놓은 차량에선 상자가 쏟아져 내리기 직전입니다. 모두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5점 부과됩니다. 폐기물을 싣고 달리다 적발된 이 차량 운전자는 절대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지금도 고속도로에서 온 거예요. 단속에 적발되자 오히려 화를 내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화가 나지. 지금 바쁜 사람 잡아놓고 뭐 하냐는 거냐고 지금. 다 납품 시간이 있고 납품 기일이 있는데. 이번 집중 단속 기간에 적발된 일부 운전자들의 안전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고박도 하지 않은 컨테이너를 싣고 달리는가 하면 차량 길이보다 긴 짐을 실어 뒷차에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덤프 트럭에 적재한 모래에서 흘러내린 물은 겨울철 빙판길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낙하물 사고는 후속 차량의 추돌 사고로 이어져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합니다. 경찰은 이번 달 19일까지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서울 시내 8개 도로에서 단속을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바가지 숙박 요금에 대한 문제가 여전합니다. 올림픽 특수를 제대로 누리겠다는 건데 또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집이 숙박업소로 둔갑하는가 하면 값비싼 단기 임대도 등장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인터넷 숙박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강원도 강릉의 한 아파트입니다. 올림픽 경기장 근처로 내년 2월 예약 요금이 하루 90만 원을 넘습니다. 비싼 요금도 문제지만 숙박업소로 허가받지 않은 가정집이라 영업 자체가 불법입니다. 올림픽 개최 지역에선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단기 임대 거래도 끊이지 않습니다. 단기 임대는 불법이 아니지만 시세보다 매우 비쌉니다. 일단 부동산에서는 월 200 얘기하시더라고요. 또 올림픽이란 특수성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 정규 숙박업소의 요금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많이 안정됐다지만 펜션은 하루 3, 40만 원, 모텔도 2, 30만 원 정도로 여전히 비쌉니다. 이 때문에 올림픽이 코앞인데 정식 숙박업소 예약률은 30%에도 못 미칩니다. KTX까지 개통되면 올림픽 특수는커녕 대규모 공실 사태마저 우려됩니다. 요금을 반값으로 낮추겠다는 업소가 나올 정도입니다. 저것도 좀 하면 회원들 따라오지 않겠나 이런 세부를 하는 거죠. 다음 주부터 숙박업소에 대한 지자체 점검이 예정돼 있지만 숙박요금은 업소 자율로 정하게 돼 있어 큰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취미로 날리던 무인기 드론이 요즘은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섬마을에 우편물을 배달하고 산불 현장을 중계하기도 합니다. 더 넓어진 드론의 세계를 박영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특수 제작한 드론에 집배원이 택배 상자와 우편물을 넣습니다.
드론 날개가 돌다가 마침내 하늘 높이 떠오릅니다. 8kg짜리 우편물을 싣고 출발한 지 5분 만에 바닷길 4km를 훌쩍 날아서 전남 고흥군 등량도 마을회관 앞에 내려앉습니다. 66명이 살고 있는 이 섬에 우편물을 배달하려면 그동안 매일 왕복 17km, 80분 거리를 배로 다녀야 했습니다. 드론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봉사할 수도 있고 그 시간에 좋습니다. 다양한 재해 현장에서도 드론이 활약합니다. 올여름 해수욕장에선 드론이 물에 빠진 사람에게 구명조끼나 튜브를 떨어뜨려주는 등 인명구조 활동을 했습니다. 드넓은 산불 현장이나 조난 상황을 구조반에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데도 드론을 씁니다. 산골 마을에선 멧돼지 침입을 감시하는 데도 드론이 한몫합니다. 아직 수도권에선 비행 규제 때문에 드론 활용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산간이나 섬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는 드론이 점점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평소처럼 빨래하는데 갑자기 뼈가 부러진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골다공증 환자에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조 증상이 거의 없어 더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이정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올해 70살인 소옥남 씨는 지난해 말 척추뼈가 부서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특별히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더 기가 막힙니다. 빨래 바구니를 들었는데 갑자기 허리가 삐끗했어요. 그랬는데 허리가 부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황당했습니다. 검사 결과 소 씨는 중증 골다공증 환자였습니다. 이처럼 골다공증 환자들 상당수가 골절상 등 큰 부상을 입고 나서야 병원을 찾습니다. 골다공증은 전조 증상이나 자각 증상이 거의 없는 질병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남자는 70세, 여자는 65세가 되면 골밀도 측정을 꼭 받아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50대에 접어들면서 폐경으로 뼈의 강도를 유지해주는 에스트로겐 분비가 멈춰 골다공증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60세가 넘어가면 10명 중 1명이 골다공증 환자입니다. 칼슘 섭취만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비타민 D도 되게 중요한데 비타민 D는 햇볕이나 운동을 통해서 많이 체내에서 합성이 되기 때문에 실내 활동이 많아지는 추운 겨울일수록 꾸준한 야외 활동과 운동을 해야 골다공증을 막을 수 있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네, 우리에게 산타는 호탕한 웃음으로 익숙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 조용한 산타가 등장했습니다. 발달 장애 아동을 위한 특별한 산타입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산타의 웃음소리가 자폐 등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는 안 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뇌 손상을 입어 자폐와 간질을 앓고 있는 제이디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was one of the longest nights of our life. By the time we got to see Santa, he had worked himself into such a frenzy. 올해 제이디는 특별한 산타를 만났습니다. 발달 장애 아들을 위한 이른바 조용한 산타입니다. I have to be really quiet and just kind of play some games and toys with myself and try to invite them in. And usually 90% of the time they warm up and get closer to me and then we have some fun together. Gotta play and then I gotta tell them what I wanted for Christmas. 조용한 산타는 자폐아 전문 교육기관인 유타 자폐 아카데미가 유니버시티 플레이스 쇼핑몰과 함께 아이디어를 현실화했습니다. 소리에 민감한 장애아들을 위해 쇼핑몰 내에 소음을 차단한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조용한 산타의 세심한 고려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아이와 가족들이 소중한 크리스마스 추억을 만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내년 평창에선 우리 남자 피겨가 16년 만에 올림픽 무대에 오릅니다. 피겨 국가대표 선발전이 오늘 열렸습니다. 남자 피겨에선 이준영, 여자 피겨에선 최다빈이 출전이 유력합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보헤미안 랩소디에 맞춰 연기한 이준영은 첫 과제인 3회전 연결 점프를 깔끔하게 소화했습니다.
트리플 악셀에선 실수로 점수가 깎였지만 이어진 스핀과 스텝에선 모두 최고 수준 평가를 받았습니다. 두 차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이준형은 내년 평창에서 생애 첫 올림픽 출전이 유력합니다. 한국 남자 피겨가 동계올림픽에 나가는 건 2002년 솔트레이크 대회 이후 16년 만입니다. 경기를 어느 정도 잘 수행한 것 같아서 좀 뿌듯하고요. 다음 선발전 때는 좀 쿼드러플 점프도 넣어서 시합을 할 수 있었으면. 여자부에선 최다빈이 내년 2월 평창행 티켓을 사실상 예약했습니다. 최다빈은 두 차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16세 이상 선수 가운데 여유 있는 선두를 달렸습니다. 13살 차세대 유망주 유영은 김연아 이후 국내 대회 최고 점수로 여자 싱글 1위에 올랐습니다. 유영은 나이가 어려 내년 평창 올림픽에 나갈 순 없지만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선 메달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감형 사유가 된 주치 감형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늘 20만 명을 돌파해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의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량을 줄일 수 있게 한 법조항을 고쳐달라는 내용입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도 60만 명을 넘겼습니다. 오늘부터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에서도 음식점처럼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석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세우지 않은 업주에겐 최고 500만 원, 흡연자에겐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규 분야의 영향으로 아파트 전셋값이 9년 만에 처음으로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전세금은 한 주 전보다 0.01% 떨어졌는데 서울은 여전히 0.03% 올랐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 아공 화산이 분화한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태풍이 인근 자바섬을 덮쳤습니다. 동자바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산사태와 홍수가 이어져 최소 20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중 가장 큰 달인 슈퍼문이 내일 새벽에 뜬다고 합니다. 날씨가 흐린 중부지방에서는 보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좀 덜했던 추위는 당장 내일 다시 찾아옵니다. 유한유 기자입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거대한 천체 망원경에 눈을 가져가 봅니다. 비록 흐린 날씨지만 구름 사이로 올해의 가장 큰 달, 일명 슈퍼문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슈퍼문은 지난 6월 초 가장 작았던 보름달에 비해 14% 더 크고 30% 더 밝습니다. 오늘 자정을 지나 새벽 12시 47분에 뜰 것으로 한국천문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완전히 둥그런 형태의 보름달이 바로 이 시각 궤도상에서 지구와 가장 가까운 지점에 위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슈퍼문을 볼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고 다른 지방에도 구름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말 사이 잠시 누그러졌던 추위는 내일부터 다시 찾아옵니다. 오늘 10도 안팎까지 올라갔던 낮 기온은 북서쪽에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면서 내일은 서울 2도, 대구와 광주 8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바람도 세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호남 서해안은 내일 밤 약간의 눈 소식도 있습니다. 이후 기온은 더욱 떨어져 모레 아침 서울과 대전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영흥도 사고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를 조사 중인 해경이 낚싯배와 충돌한 급유선 명진호 관계자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명진호 선장 전모 씨와 갑판원 김모 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조사를 하던 중에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